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은 PCA라고 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기계학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차원 축소 방법이고요. 그 PCA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한 그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PCA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고유 벡터랑 고유값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PCA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데이터 분석에서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차원 축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데이터 분석에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 혹은 피처의 수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를 무엇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벡터로 변경을 합니다.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사용을 하냐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혹은 피처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하나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꿨을 때 벡터가 갖게 되는 원소의 수, 자, 벡터가 갖게 되는 원소의 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냐면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한 독립변수의 수 혹은 피처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두 개가 동일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벡터를 공부할 때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의 차원의 수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벡터의 원소의 수를 우리가 벡터의 차원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차원 축소에서 얘기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즉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각각의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의 차원이 되는 거고요. 벡터의 차원은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데이터 분석에서 하나의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는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사용한 피처의 수 혹은 독립변수의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해야 할까요?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벡터가 갖고 있는 차원의 수를 줄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벡터의 차원의 크기, 차원의 수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를 줄인다. 즉, 하나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사용하는 독립변수의 수를 줄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사용하는 독립변수 혹은 피처의 수를 줄여야 할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차원의 저주를 알아야 되는데 차원의 저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벡터를 생성을 할 때, 즉 하나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피처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즉 벡터가 갖는 차원의 크기가 너무 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과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힌트 정보를 가지고 독립변수 정보를 가지고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연령과 그 다음에 성별 정보랑 그리고 직장 경력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소득을 혹은 연봉을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힌트와 정답 정보, 그래서 힌트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정답은 종속변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학습 데이터 안에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보와 정답에 대한 정보, 즉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수학적인 모형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어디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학적인 모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을 갖는데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들을 찾아내냐면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 안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갖는 최저값, 옵티멀 밸류를 찾게 되고요. 학습을 통해서 옵티멀 밸류를 찾은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정보가 없어요. 즉 종속변수 정보가 없는 겁니다. 대신 어떠한 정보는 있냐면 정답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힌트 정보, 즉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정보를 어디에 대입을 하냐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갖는 수학적인 모형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도 여러 개의 관측치들이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독립변수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독립변수 정보를 구체적인 값을 갖는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수학적인 모형에 넣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문제를 푼다라는 의미에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알고리즘을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도 있겠죠.
요거는 뭐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학습의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우리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독립 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이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즉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관계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해요. 혹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어진 독립 변수의 정보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무엇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관계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적합 문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이 어디에 너무 지나치게 적합한 거예요? 피팅이 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너무 지나치게 피팅이 돼서 오히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는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를 잘 예측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과적한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셋에 독립 변수가 너무 많으면, 즉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되는 독립 변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즉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하는 독립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차원 축소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벡터가 갖는 차원의 크기가 너무 많으면, 너무 크면, 즉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이 되는 독립 변수의 수가 너무 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군집화 분석을 할 때 그 벡터 간의 거리가 유사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벡터들이 고유한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립 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 벡터 간의 거리가 벡터 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 간의 유사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사도가 크더라도 벡터 간의 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유사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벡터 간의 거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 각각의 관측치, 즉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이 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 벡터 간의 거리가 그 벡터 간의 유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특성들을 갖는 관측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즉 벡터가 갖는 차원의 크기가 너무 크면 군집화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의 저주가 무엇이 되냐면 군집화 분석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고, 군집화 분석은 얘는 비지도 학습,
해당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달리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즉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은 어떠한 데이터 셋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정보를, 힌트 정보와 정답 정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정보는 각각의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를 힌트 정보랑 정답 정보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들의 고유한 특성 정보가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 셋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셋 안에 존재하는, 예, 패턴을 찾을 때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군집합 분석이죠.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들의 고유한 특성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관측치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관측치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작업으로 이제 군집합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원의 수가 너무 크면, 즉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을 하는 독립변수의 수, 피처의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군집합 분석에 대해서 군집합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피처의 수가,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차원 축소의 방법이고, 기계학습에서는 일반적으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PCA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